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덮으며 나는 한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이른 저녁 무렵에 황혼이 스며들고 있었고 사무실 한켠에 쌓인 서류들이 희미한 조명 아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서, 산업재해 관련 청구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용 증빙자료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행정사로서 5년의 세월을 보내며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관계, 원청업체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요구,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울분을 토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 오늘 오후에 만난 김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20년간 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일해오던 그는 갑자기 날아든 단가 30% 삭감 통보에 망연자실해 있었다.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 동안 성실하게 납품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통보를 받다니.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동물농장의 복서를 떠올렸다. 성실하고 근면했지만 결국 더 이상 쓸모없어졌을 때 도살장으로 팔려간 그 말을.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농장에서 중소기업들은 때로 복서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소설보다 복잡했다. 하도급 사건을 준비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던 중 나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원청업체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을. 글로벌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수많은 변수들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도급 업체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도 나폴레옹처럼 단순히 권력욕에 사로잡힌 독재자는 아니었다.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지난 겨울에 담당했던 헝가리 공장 추락 사망 사건이 그랬다. 40대 초반의 이 씨가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공장에서 고소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었다. 현지 법인은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보호구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전해준 현실은 달랐다. 공정 일정에 쫓겨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했고 현지 근로자들은 한국 본사의 준공 압박이라는 명분 아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인가?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거대한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농장에서 동물들이 인간을 축출한 후에도 결국 새로운 억압 구조가 생겨났듯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도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도급 분쟁을 준비하며 공무원들과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들이 동물농장의 돼지들처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으로 보였다. 형식적인 답변, 미온적인 태도, 사업자 편의를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역시 제도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상급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예산 제약에 시달리며 때로는 정치적 압력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조사관이 내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도 정말 어려워요. 대기업들의 로비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정치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압박하고 그 사이에서 진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을 도우려고 해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의 말에서 나는 진정성을 느꼈다. 그는 나폴레옹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스노볼에 가까웠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나는 동물농장의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오웰이 비판한 것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체제가 아니라 권력이 부패하는 인간의 본성 자체였다. 그리고 그 부패는 거창한 정치적 맥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뢰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순수했지만 점차 경험이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사건의 성공 가능성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수입률을 고려하며 때로는 의뢰인의 입장보다 내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생겼다.
나 역시 작은 권력을 가진 순간 그것을 남용할 수 있는 존재였다. 어제 상담을 받은 젊은 창업자가 떠올랐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사업이 위기에 처한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그의 사건의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담료를 받고 나서야 그의 절망적인 표정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고 선언했을 때를 떠올렸다. 권력의 부패는 이처럼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되지만 점차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합리화하게 된다. 행정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과 맞서야 했다. 의뢰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착각, 법적 지식을 무기로 삼는 오만,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하지만 동물농장의 진정한 가치는 절망적인 현실 진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복서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폴레옹의 교활함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기를 것을 촉구한다. 최근 드러나는 의뢰인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의만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도급 분쟁 사건을 처리할 때도, 산업재해 유족을 상담할 때도,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다. 법리적 검토와 함께 인간적 공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수임료를 받아야 하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이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으려 한다. 며칠 전 오랜 시간 맡아온 하도급 분쟁 사건에서 유리한 조정을 받았다. 의뢰인인 중소기업 사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그 순간 나는 동물농장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다. 돼지와 인간이 구별되지 않는 그 아이러니한 결말을. 과연 나는 의뢰인과 함께 기뻐하는 동반자인가? 아니면 그들을 이용하는 또 다른 지배층인가?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아니, 어쩌면 평생 명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않으려 한다. 동물농장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권력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 오늘도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또다시 동물농장의 교훈을 되새길 것이다. 복서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폴레옹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지혜로운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